안녕하세요. 건국대사학과 한상도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제가 부족한 생각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승만 연구원의 유석준 원장님하고 오영섭 박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사실 청중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학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양해를 미리 구하고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건조하게 팩트에 입각해서 팩트를 찾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역사에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좀 건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또 팩트에 대한 발굴 작업이 곧 또 우리가 정치학계의 어떤 자양분으로서 정치학자들의 해석이나 평가에 그런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저의 좀 부족한 어떤 조언이랄까요? 이런 얘기를 우리 김영석 교수님과 같이 연구하신 김주희 선생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나름대로 저도 어제 좀 늦게 받고 또 수업도 있고 해서 그냥 어제 밤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워드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이 토론문 자체도 조금 제 스스로도 좀 부족하고 해서 발표자 분에게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지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외국의 주요 정치 지도자를 비교 검토해보는 작업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연구 작업뿐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외연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명석 교수님과 김주희 선생님이 발표한 이승만과 장개석 중화민국 총통의 비교 논문을 읽고 많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이하 총통이나 대통령 존칭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승만과 장개석은 모두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반회세 민족운동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을 확보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함께한 다른 혁명들과 크게 구분되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는 우선 정치가라는 표현이 걸맞을 권력 획득과 자기중심의 리더십 확보에 대한 집착이 강하였고 또 실제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장개석이 공산당을 정권장악의 경쟁자로 인식하고 이들을 탄압함으로써 자신의 지휘권과 장악력 구축을 최우선시했고 이승만이 박용만이나 임종요인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던 사실 등은 항일투쟁기부터 이미 정치가로서 권력에 대한 지향이 강하였다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의 책임을 맡은 저로서 몇 가지 저의 좁은 생각을 제시함으로써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논문에서는 반일과 반공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인 접근을 통해서 두 사람의 개성과 성향을 비교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통해 보면 반일과 반공이라는 가치를 발현하는 양태에서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적으로 발현되는 시점이 두 사람의 정치적 선택의 기로였다는 점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처했던 정치적 역사적 환경이 달랐기에 단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행위의 수단으로서 두 가치를 적절히 구사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 우리 김영수 교수님도 발표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신교가 두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쩌면 전통 성리학적 가치에서 비롯되었을 제왕적인 선민의식이 강하게 견지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두 요소에 대한 상충적인 두 요소에 대한 어떤 보완적 측면에서의 설명이 보강되었으면 더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두 사람의 반일과 반공에 대한 상대적 평가의 측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있다시피 장개석이 상하이의 재계와 암호가 조직의 지지를 얻게 되자 더 이상 공산당과 소련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었다. 1927년 초 대대적인 공산당 숙청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기술하였듯이 장개석은 이를 통해 보면
반일보다는 반공을 우선시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승만의 경우에는 장개석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과의 평화협상을 시작했지만 장개석과 달리 1960년 권자에서 물러날 때까지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1965년 사망할 때까지 일본을 용서하지 않았다. 전생애를 통해 이승만은 친일 부역자들을 포용하여 반공전선에 투입한 것을 제외하며 장개석보다도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일하고 반공했던 인물이었다고 서술함으로써 얼핏 반일을 반공보다 조금 더 우선시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사실을 토대해서 향후 이러한 두 가치관의 어떤 그 우선순위랄까요? 이 중점적인 이 사실을 시작으로 해서 두 사람의 정치관이나 통치수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겠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일제 침략기 두 사람의 현실인식이나 대처하는 행동 양식을 보면 현실 상황 및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는 당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상대적으로 이상과 미래의 가치를 중시하는 여타 혁명가로서의 면모보다는 역시 현실을 중시하는 정치가로서의 면모가 강했다는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민족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인 권위를 발휘해왔던 일제 침략기에 여타 항일민족운동 지도자의 그것과 구분해서 평가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 빠진, 제가 보기엔 좀 이 부분이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올리는데요. 반공 측면의 설명에서는 그 한국전쟁 직전이며 또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이제 패배하기 직전인, 앞에 우리 김영수 교수님도 발표 시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949년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구상되고 추진되었던 동아시아 반공연대 기구의 결성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그 반공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 양식을 파악해보면 다른 사실보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어떤 결론이나 평가를 유도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문 체제에서는 이승만과 장개석의 반일 반공 측면을 각각 장을 달리하여서 개별적으로 살핀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나름대로 비교 검토한 그런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이러지 말고 이거를 섞어서 예컨대 기독교를 비롯한 그 서양 근대 지식 체계의 수용과 형성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모티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두 사람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민족을 어떻게 봤고 국민을 어떻게 봤고, 그 다음에 또 농민과 농촌에 대한 인식이 어땠던가, 여기서 뭐 공통점과 또 상이점이 없겠는가, 이런 접근. 그 다음에 또 두 양반이 미국과 소련에 대한 인식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 중 가서 이제 두 분의 리더십의 내용과 특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한번 살펴보는, 굳이 말하자면 좀 분류사적인 그런 목차에서 접근해보면은 두 사람의 상대적인 평가에 대한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논문이 완성되는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에서 조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또 이 과정에서 두 분이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라이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제스의 라이벌인 왕정이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승만 대통령에다가 박용만 선생을 라이벌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는 이제 독립운동 과정에서 미주에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당신의 어떤 그 기반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박용만과 경쟁 내지는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용만을 압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 두 사람의 캐릭터나 리더십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토론 내용을 두서없이 제기한 데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며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신 말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먼저 그 플로어에서도 질문하신 거 듣고 같이 대답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